안녕하세요. 저는 TV에서나 보던 끔찍한 인간을 남편으로 맞이해 살았던 여자입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제 남편이란 인간이 그렇게 비양심적인 짓을 두 번이나 할 줄을 몰랐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정말 착하고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려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만 식품 공장에 다니시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 오면 늘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엄마 아빠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거나 허리를 밟아드리기도 했어요. 이야, 역시 우리 수란이가 밟아주는 게 제일로 시원하네. 며칠 동안 뻐근했던 게 싹 풀리는 기분이야. 부모님이 바쁘셨기 때문에 제 남동생을 챙기는 일도 자연스레 제 일이 되었죠. 사실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키도 작고 빼빼 말라서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동생이 튼튼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을 양보하곤 했답니다. 수철아, 누나가 밥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먹어봐. 그리고 이 소세지도 너 다 줄게.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지. 그렇게 가족끼리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참 성격이 다정했지만 저희 시댁도 분위기가 되게 좋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 갔더니 시부가 저 온다고 음식을 잔뜩 시켜주신 거예요. 새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너희 시애미가 살아있었으면 며느리 온다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줬을 텐데 너도 들어서 알다시피 그 사람이 우리 아들 7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잖니. 근데 내가 음식 같은 걸 잘 할 줄 모르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시킬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도 새아가 네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구나. 당연하죠. 아버님이 시켜주신 건데 뭐가 안 맛있겠어요. 아버님, 저 온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누이들이 제 남편을 되게 챙기더라고요. 더 먹으라고 남편 앞에 음식을 많이 떠주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시누이들이랑 사이가 좋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때 첫째 시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올케, 우리 진규 어릴 때부터 인기도 많고 얼마나 똑똑했는 줄 알아? 공부도 잘해서 공무원 시험도 합격했잖아. 원래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최고인 거야. 아니, 물론 돈은 나랑 우리 그이가 더 잘 벌지만 그나저나 올케, 우리 패션 사업하는 거 알지? 우리 그이가 사업머리가 뛰어나서 요즘 좀 잘 나가거든. 뜬금없는 심해부 자랑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둘째 시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 지금 형부랑 우리 진규만 칭찬하는 거야? 아, 진짜 서운하게 왜 이래? 우리 그이도 잘났거든? 잘나기 뭐가 잘나? 직장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우리 그인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나중에 유튜브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그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칵테일 바에서 일할 때도 매출이 얼마나 많이 올랐었는데 그거 다 얼굴빨이다. 얼굴빨. 원래 우리나라에선 얼굴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야.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들이 자꾸 자랑을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게 그때까진 재밌어 보였어요.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 것보단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오밤중에 둘째 시누이의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작은 명이 여행 가서 집에 없는데 작은 누나가 몸이 너무 아프대. 그래서 말인데 나 누나한테 좀 가봐야겠어. 그렇게 오밤중에 둘째 시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온 남편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시누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컵에 따라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아, 나 아까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그래도 응급실에서 링거 맞으니까 열이 펄펄 끓던 게 좀 나아졌어. 그래서 집에 다시 데려다 주고 온 거야. 나 솔직히 우리 누나들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누나들한테 이렇게 무슨 일 생기면 내 가슴이 너무 철렁해. 남편은 계속 술을 홀짝이면서 시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저한테 털어놓더군요. 남편이 7살 때 시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13살이었던 첫째 시누이와 11살이었던 둘째 시누이가 일하느라 바쁜 시부를 대신해 남편을 돌봐줬었대요.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누나들도 나이가 어렸는데 엄마처럼 나한테 밥도 해서 먹여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그랬었어. 내가 심심하다고 하면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고 슈퍼나 문방구에서 물건 사는 법도 하나하나 다 알려준 게 바로 우리 누나들이야. 게다가 누나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턴 나한테 용돈도 주고 또 나 공무원 공부할 땐 누나들이 도시락까지 싸줬었다니까. 아마 누나들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공무원이 되지도 못했을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시누이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는 얘기가 있듯이 남편이 저희 가족들한테도 무척이나 잘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남편이 찜질팩을 사서 찜질도 해드리고 따뜻한 물로 조격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시원하시죠? 원래 발이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래요. 제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릴 테니까 편하게 앉아 계세요. 아휴, 내가 우리 사위한테 발 마사지까지 다 받아보고 완전 호강하네. 내 주변에도 사위 잘 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아마 자네가 그 중에서 최고일 걸세. 게다가 남편은 제 남동생까지 잘 챙겨주더군요. 제 남동생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빼빼 마른 체형이라 그걸로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고선 남동생에게 같이 헬스장을 가자고 하더군요. 처남, 원래 처남같이 마른 사람들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으로 살을 찌워야 되더라고. 내가 그래도 20대 때부터 헬스장 좀 많이 다녀본 사람이거든. 내가 가서 운동기구 사용법도 다 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우와, 진짜 운동하는 거 알려주실 거예요? 저 사실 PT라도 끊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매형이 알려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전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며 2년 터울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 후 전 애들을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꼭 자기가 애들을 보겠다고 하고 육아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애들을 키우며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온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첫째 시누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니, 아까 퇴근할 때 우리 큰누나랑 통화했었거든. 큰누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매형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어려운가 봐. 기운 없는 누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 첫째 시누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전 다음번에 시댁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첫째 시누이가 딱 봐도 되게 비싸 보이는 모피코트를 걸치고 와서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올케, 이 모피코트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이거 내가 400만 원 주고 산 건데 완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된다니까. 네? 400만 원이요? 아니,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형님 요즘에 사업이 좀 안 되신다면서요. 근데 이런 거 사 입으셔도 되는 거예요? 참나. 이럴 때일수록 더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사업이 조금 휘청거린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지내면 되겠어?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첫째 심해부도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처남댁이 뭘 잘 모르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품위 유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도 요즘에 차 좀 바꾸려고 고민 중이거든. 원래 타던 차가 좀 질려서 말이지. 세상에 사업이 잘 안 된다면서도 첫째 시누이 부분 사치하기 바쁘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시댁이 완전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시부 생신이라 다 같이 모였는데 둘째 시매부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둘째 시누이가 펑펑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몰라. 나도 지금 미치겠단 말이야. 우리 그이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대.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 한다더니 나 진짜 이대로 못 살겠어. 못 살겠다고. 둘째 시매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에 저희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둘째 시매부가 원래 좀 제비 같은 스타일이긴 했어도 바람까지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둘째 시누이가 걱정됐는지 그 다음 주 주말에 저보고 둘째 시누이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같이 시켜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둘째 시누이네 집에 가게 됐습니다. 형님, 요즘에 기분도 꿀꿀하실 텐데 저희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푸세요. 제가 형님 좋아하시는 마라탕이랑 탕수육 시켜드릴게요. 고마워, 옳게. 안 그래도 그 인간이 지금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와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올케가 맛있는 거 시켜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먹고 더 힘내서 그 인간 오면 아주 작살을 내야겠어. 그런데 음식이 와서 먹으려고 포장을 뜯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둘째 시매부였어요. 전 당연히 둘째 시누이가 시매부한테 가서 한바탕 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둘째 시누이가 시매부 품에 폭 안겨선 애교를 떠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어? 그나저나 우리 여보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지내느라 힘들었겠네. 여기 있는 거 내가 앞접시에 담아줄 테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 내가 얼른 앞접시 가져올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둘째 시누이가 손가락을 입에 올리며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아까 너무 황당했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러는 겁니다. 우리 누나가 워낙에 매형을 좋아해서 그래. 그리고 아무리 매형이 바람을 피웠어도 누나가 용서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이해하고 잘 살라고 응원해줘야지 뭐. 사업이 어려운데도 사치라는 첫째 시누이, 바람 피운 남편한테 오히려 애교를 부리는 둘째 시누이까지. 솔직히 제 머리론 이해하기가 힘들더군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애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직장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저희 엄마 지인이 남대문 시장에서 하시던 가방 가게를 저렴하게 인수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몸이 아파서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가방을 팔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손님, 가방 한번 보고 가세요. 싸고 예쁜 거 많거든요. 사장님, 혹시 2개 사면 깎아주시나요? 깎아주시면 사고 아니면 다른 데 가려고요. 아이, 당연히 2개 사시면 깎아드려야죠. 그럼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제가 예쁜 걸로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참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전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혼자 장사하느라 힘들겠다고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도 가끔씩 싸주고 주말엔 장사하는 절 대신에 애들 밥도 먹이고 잘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헬스장 가는 거 말곤 취미 생활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차를 좋아하는 첫째 시매부한테 자기도 차를 바꾸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차를 바꾸냐고 뭐라고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공무원이 저희 남편이 도로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 2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걸리는 바람에 벌금 3천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 그리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에서도 해임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착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그런 짓을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신,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한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으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업체한테서 뒷돈을 받을 생각을 해? 당신 진짜 미쳤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미안해. 내가 순간 미쳤었나 봐. 그냥 공무원 월급도 적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버렸어. 나 그런 짓 했던 거 지금 엄청 후회 중이야.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결국 남편은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시댁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아예 머리까지 싸매고 누우셨어요. 착한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감방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겠죠. 저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감방에서 저한테 구구절절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 나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할 수만 있다면 업체한테 뒷돈을 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런데 여보,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내가 그런 잘못을 하는 바람에 당신이 날 떠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나 같은 놈 싫다고 가버리면 나 정말 살기 싫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나쁜 놈인 거 알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당신한테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잘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도 제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바람에 벌어놓은 돈도 다 까먹고 공무원에서 해임까지 되어버렸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론 남편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지만 울고불고 하는 저희 애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언제 와요? 나 아빠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빠랑 숙제도 같이 하고 놀이공원도 놀러 가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못 하냐고요. 엄마가 아빠 보고 빨리 집에 오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아빠 보고 빨리 우리 보러 오라고 해줘요. 남편이 애들한텐 정말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쉽게 애들이랑 헤어지게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고민만 하던 중 남편이 1년 5개월의 징역을 끝내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소하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감을 줬어. 나 같은 놈은 당신한테 버림받아도 마땅해. 근데 여보, 정말 부탁인데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딱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내가 벌금으로 낸 그 돈 어떻게든 메꾼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당신 힘들지 않게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나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낼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남편이 울면서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애들도 저한테 매달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아빠가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나 아빠랑 계속 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솔직히 남편을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애들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매정하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태까지 저희 가족들한테 잘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전 남편이 또 사고를 칠까봐 남편이 쓰던 카드들도 싹 다 없애버리고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대출이 된다고 하길래
남편 휴대폰을 없애버린 후 남편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줬습니다. 그 후 남편은 취업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성과가 있어서 그런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운영하는 가방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물건 정리랑 청소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손님, 저희 가방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기가 막힙니다. 디자인도 백화점에서 파는 거 못지않게 세련됐어요. 한번 어울리는 걸로 제가 골라봐 드릴까요? 남편은 집에서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무슨 전화를 받더니 싱글벙글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나 아는 형님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나보고 거기 와서 일해도 된대. 월급으로 23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나 이제부터 거기 가서 일하려고. 나 안 그래도 그동안 밖에서 돈도 못 벌어는 무능력한 남편이 된 것 같아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었거든. 나 이제부턴 그 형님네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당신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 거야. 그렇게 남편은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받는 월급도 남편 통장이 아닌 제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되게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 것 같길래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보, 식당에서 일하는 거 그래도 할 만한가 봐? 여태까지 공무원으로만 일하던 사람이라 힘들어서 금방 때려치울 줄 알았더니 에이,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손님이 많아서 일이 힘들기도 하고 가끔 실수해서 형님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데 자존심은 좀 상해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일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간방까지 다녀온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을 너무나도 예뻐했던 시누이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첫째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더라고요. 올케, 요즘에 우리 진규 식당에서 일한다며? 세상에, 아이 공무원 하던 애가 무슨 식당에서 일을 해. 취업이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올케가 자꾸 눈치 주니까 우리 진규가 어울리지도 않게 식당에서까지 일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그러세요. 그이가 그 돈 어떻게든 메꾸겠다고 자기가 자진해서 아는 형님네 식당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이에요? 그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공무원에서 잘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시댁에 갔더니 이번엔 둘째 시누이가 저희 남편 얼굴을 쓱 보더니 저한테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 얼굴이 왜 이렇게 폭삭 사가버렸어? 올케, 설마 내 동생 공무원에서 잘렸다고 맨날 구박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난 우리 그이가 돈 한 번 제대로 벌어온 적 없지만 한 번도 구박한 적 없어. 원래 여자 남편 하늘처럼 모셔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남편이 기가 살아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 몰라? 형님, 제가 언제 이 사람을 구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당연히 예전보다 사갔겠죠. 이 사람이 뭐 언제까지 형님이 예뻐하는 7살짜리 귀여운 동생인 줄 아세요? 저랑 둘째 시누이가 계속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자 지켜보고 있던 시부가 한숨을 쉬면서 이러시더군요. 아휴,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여태까지 살아있었는지 원. 난 나가서 다른 노인네들이랑 장기나 둘 테니까 너희들도 그만 싸우고 집에들 가라. 그래 누나,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그만 좀 해.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속상하시면 자꾸 자리를 피하시겠어. 세상에 아무리 자기 동생을 예뻐한다고 해도 아무 잘못도 없는 저한테 시비를 거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시누이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위한답시고 저한테 잔소리만 하던 시누이들이 막상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와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올케, 부탁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 우리 그이랑 하던 사업이 몇 년 동안 어려웠는데 계속 버티다가 최근에 결국 폐업하고 말았거든. 지금 대출도 많고 해서 너무 힘든데 부탁할 사람이 올케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올케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사실 첫째 시누이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치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또 그걸 옷 사고 차 바꾸고 하느라 다 써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단칼에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애들 키워야 돼서 들어갈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돈 부탁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둘째 시누이까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둘째 시매부가 결혼 생활 내내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였고 둘째 시누이도 직장을 다니다 말다 하니까 돈이 부족했나 봐요. 올케, 나 이번 달 카드값만 좀 도와주라. 자꾸 카드값이 밀리니까 독촉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미치겠단 말이야. 형님, 그러게 버는 돈이 없으면 카드도 쓰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저요, 이이가 감방 들어가기 전에 형님 카드값 몇 번 갚아준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땐 그래도 워낙에 남매끼리 우애가 좋으니까 눈 감아 드렸는데 저도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면 벌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메꿀 생각만 하시면 안 되죠. 전 그렇게 둘째 시누이한테도 절대 돈 못 빌려준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방 장사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여기저기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서 빌려주려면 빌려줄 수 있었지만 시누이들이 못 믿어서 안 빌려준 겁니다. 첫째 시누인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사치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었고 둘째 시누이도 부부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백수처럼 사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빌려줘봤자 금방 허공에 날아갈 게 뻔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시누이들이 몇 번 더 저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속 거절을 했더니 결국엔 사고가 터지고 말더군요. 남편이 식당에서 일한 지 2년 2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통장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 통장을 가지고 통장 정리를 해봤다가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거든요. 세상에 최근에 거의 2주 동안 시누이들 이름으로 돈이 야금야금 빠져나간 내역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빠져나간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시누이들한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이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저한테 문자가 와야 되는데 한 번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휴대폰의 스팸 문자함을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은행에서 온 문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이건 분명히 남편이 한 짓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바로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거 당신이 한 짓이지? 서랍에 있던 내 통장 몰래 가져다가 당신이 야금야금 형님들한테 보낸 거잖아. 내가 알기론 ATM 이체 한도가 1회에 600만 원이고 하루에 3천만 원인데 하루에 1억 원씩 다 못 보내니까 2주에 걸쳐서 나눠서 보냈나 보네? 게다가 이 스팸 문자는 뭔데? 나한테 들킬까봐 나 잘 때 몰래 은행 번호 스팸 처리라도 해놓은 거야?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딴 짓을 해. 어떻게 마누라가 힘들게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당신 마음대로 당신 누나들한테 퍼줄 수가 있냐고. 아, 진짜 그걸 벌써 알았어? 아휴, 당신 이미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 솔직히 우리 누나들이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누나들 나한테는 엄마 같은 존재들이잖아. 나 그런 누나들한테 은혜를 꼭 갚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당신한테 돈 빌려주자고 얘기하면 반대할 거 뻔하니까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뭐? 그래서
내 통장에 마음대로 손을 댔단 말이야? 세상에, 난 당신이 3년 동안 반성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길래 이제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통장 비밀번호까지 공유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뒤통수를 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어차피 나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리운전까지 해서 그 돈 갚으려고 했어.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다 메꿀 테니까 그냥 이번 한 번만 우리 누나들 도와주는 걸로 하자. 어? 우리 누나들 너무 안쓰럽잖아. 저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업체한테 뒷돈 받아 공무원에서 해임되고 간방까지 다녀온 걸 다 이해해줬는데 이젠 제 통장까지 몰래 갔다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남편한테 보란 듯이 깔깔 웃고 박수까지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우애 깊은 남매야. 그래, 잘했어. 그렇게 누나들이 안쓰러우면 평생 그렇게 넌 누나들 위해 주면서 살아. 뭐? 그럼 나 이번에도 용서해 주는 거야? 역시 당신은 마음이 넓어서 그럴 줄 알았어.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뭐? 용서? 용서 좋아하시네. 야, 내가 말했지? 그렇게 네 누나들이 안쓰러우면 평생 그렇게 누나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라고. 나랑 같이 말고 너 혼자 말이야. 근데 너 그거 알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시세 확인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라. 그럼 우리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반씩 나눠서 2억 원씩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네가 그 2억 원을 벌써 써버렸으니까 이 아파트는 그냥 내가 가지면 되는 거겠네? 뭐라고? 갑자기 이혼이랑 재산 분할 얘기가 왜 나와?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너 같은 거랑 계속 살아줄 줄 알았냐? 사람이 한번 기회를 줬으면 그 기회를 붙잡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또 뒤통수를 쳐? 그나저나 너 이제 보니 정직함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공무원 생활할 때도 뒷돈 받아서 감방 가더니 이제 와이프 돈에도 손을 대? 이야, 이거 완전 내가 남편을 키운 게 아니라 도둑놈을 키웠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도둑놈 잘 키웠다고 너네 누나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바로 첫째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사랑하는 동생을 도둑놈으로 잘 키운 거 축하드려요. 그렇게 아끼는 동생, 이제부터 거두어서 살게 되셨네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옳게. 우리 진규가 도둑놈이라니.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진규를 거두어서 살아? 자세한 거 도둑놈 같은 형님 동생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아, 그리고 똑같은 말 2번 하기 귀찮으니까 작은 형님한테도 제 얘기 대신 전해주시고요. 뭐라고? 옳게, 잠깐 얘기 좀 해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첫째 시누이가 당황해서 소리 질렀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현관으로 떠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 어차피 넌 이 집에 대한 지분을 미리 성금으로 땡겼었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빨리 안 나가? 여보, 이러지 마. 나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이혼하기 싫으면 뭐 어쩌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반성하고 정신 차렸어야지. 너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내가 아주 박스에 담아서 너네 누나들 집에 보내버릴 줄 알아. 그러니까 택배차에 실려서 옮겨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꺼져. 꺼지라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누이들을 불러 하소연을 했는지 시누이들이 저한테 전화해선 둘이 동시에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이랑 이혼을 한다는 거야? 너 지금 내 동생 공무원에서 해임됐다고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진규 한 번 실수해서 감방에 다녀오긴 했지만 너 같은 애한테 그렇게 갑질 당할 애 아니거든? 그래, 우리 진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올케가 이혼 얘기까지 꺼내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누나들 도와주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겨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진규한테 이혼 얘기까지 꺼내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냐고. 우리 진규가 기죽어 있는 모습 보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아, 그래요? 그렇게 동생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면 그냥 평생 끼고 사세요. 하도 동생이 좋다길래 같이 살 수 있는 기회 줬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들한테나 소중한 동생일지 몰라도 저한텐 범죄나 저지르고 제 돈도 몰래 막 갖다 쓴 인간 말종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딴 인간 말종 저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형님들이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강하게 나가니까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또 애걸복걸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더 주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그 돈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대리운전까지 뛰어서 갚겠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제발. 다시 생각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네가 처음에 감방 다녀왔을 땐 그래도 네가 그동안 우리 가족들한테 잘했던 게 있으니까 한 번 봐준 거였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진작에 이혼해서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네가 한 게 있어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다고. 근데 넌 그 마지막 기회까지 네 발로 뻥 차버렸잖아. 그러니까 넌 아웃이야, 아웃. 이미 나한테 아웃당했다고.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어? 여보. 남편이 계속 애원을 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전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함부로 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에서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차피 손해본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하고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게다가 이젠 중학생이 된 저희 애들도 전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빠를 용서해주자는 얘기는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장사를 하면서 애들이랑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주말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애들이 저희 가게에 나타난 거예요. 엄마, 저희 왔어요.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옆에서 도울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 어머, 너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그냥 지하철 타고 왔죠? 저희도 이제 중학생인데 지하철도 스스로 못 하겠어요? 그렇게 저희 애들은 제 옆에 앉아 제가 장사하는 걸 구경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손님들이 가방을 사러 오면 옆에서 먼저 나서서 손님들한테 한마디씩 거는 거예요. 손님, 저희 엄마가 파는 가방 진짜 좋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진짜 신경 써서 떼오셨거든요. 지금 고르신 것도 예쁜데 이 가방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전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애들이 너무 예뻐서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잠시 후에 호떡을 사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요 앞에서 호떡 팔길래 사왔어요.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거니까 식기 전에 얼른 드셔보세요. 아휴, 너네들끼리 먹으라고 용돈 준 건데 거기서 먹고 오지 뭐하러 여기까지 들고 왔어. 치사하게 저희끼리 먹으면 되나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같이 먹어야죠. 자, 여기 있는 거 다 엄마 거니까 얼른 드세요. 저희는 한 개씩 먹으면 충분해요. 어느새 다 커서 이렇게 엄마를 위해 줄 줄도 아는 저희 애들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남동생이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조카를 낳았는데 저희 애들이 이제 겨우 4살 된 조카랑 되게 잘 놀아주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그림도 같이 그리고 피아노같이 생긴 장난감도 같이 치면서 놀더라고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 옆에 쓱 오셔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손주들끼리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수라나, 엄만 이렇게 행복한데 넌 괜찮은 거니? 괜히 서서방 때문에 네가 아직도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할까 봐 그래. 엄마, 그 인간이랑 쫑냈으면 기쁜 일인데 우울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나 먹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 할 테니까 저한테 다 맡겨주세요.
제가 오늘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래? 아이, 우리 딸이 해주는 음식이면 나야 환영이지. 여보, 우리 수란이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준대. 그러니까 당신도 간식 그만 집어먹고 이따가 밥 먹을 생각이나 해. 그렇게 전 남편과 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전 남편이랑 이혼한 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쯤 뜬금없이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구질구질한 목소리로 저한테 또 애걸복걸 하더군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식당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으론 당신한테 양육비 보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단 말이야. 일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몸이 부서질 것 같아. 아는 형님이라서 그래도 쉬엄쉬엄 시킬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 취업해보려고 했는데 전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아. 여보, 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싫은데 당신이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예전엔 사이좋은 부부였잖아.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받아주라. 지금 누구 보고 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생활이 구질구질하고 힘들면 너네 누나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렇게 동생을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그건 당신이 우리 누나들을 몰라서 그래. 지금 우리 누나들 예전에 그 누나들이 아니야. 내가 당신 돈 빼돌려서 1억 원씩이나 줬는데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주고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해. 게다가 내가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무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누나들한테 준 돈 돌려받으려고 소송까지 걸었어. 근데 내가 누나들이랑 소송으로 싸우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족끼리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나보고 집에도 찾아오지 말래. 나 이제 완전히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나 좀 받아주면 안 돼? 나 받아줄 사람은 당신뿐이라서 그래. 야, 난 이미 너랑 이혼해서 갈라섰으니까 남남이거든? 가족들도 외면한 널 생판 남인 내가 왜 받아줘? 그러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허튼 짓도 하지 말고 마누라 돈에도 손대지 말았어야지. 너 이렇게 된 거 다 네 업보야, 업보. 다 네가 자처한 거라고. 난 너 같은 거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전화 끊어. 앞으로 다신 이딴 걸로 전화하지 말라고. 알았어? 여보, 여보. 세상에 전 시누이들과 돈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서로 우애 깊은 척 하더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친정 식구들이랑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엔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온천에도 놀러 갔습니다. 온천인데 워터파크도 간소하게 같이 되어 있어서 애들은 워터파크에서 놀고 어른들은 뜨끈한 물에 몸을 지졌어요. 겨울이라 얼굴엔 찬바람이 닿는데 몸은 따뜻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집에 가는데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다음에 온천 또 가요. 오늘 슬라이드도 타고 간식도 사 먹으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뜨끈한 온천물에 몸 담그고 있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다음번에 또 가자, 우리. 근데 온천 말고 다른 데도 가고 싶은 데는 없어? 다음 주말엔 어디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 갈까? 아니면 아이스링크 가서 스케이트 탈래? 우와, 스케이트 좋아요. 가서 오빠랑 신나게 탈 거예요. 저희 딸은 그렇게 말하면서 벌써부터 설레어 하더라고요. 처음엔 애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적응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대로 전 남편 없이 애들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놈이 신나락을 헤아리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뒷날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의 이익만 보고 해먹는 자를 이르는 말이죠. 이 속담을 들으니 딱 제 전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고 간판까지 다녀오게 될 줄도 모르고
업체한테 뒷돈을 받는 나쁜 짓을 했잖아요. 게다가 누나들을 위하는 착한 동생 노릇하고 싶어서 제 돈에 손댔다가 이혼까지 당해버렸죠. 아마 전 남편이 뒷날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혼자 참고 이겨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한 최후를 맞게 된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된 거죠.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전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으로 인해 제 인생까지 망할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 남편과는 달리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며 저희 애들을 열심히 키울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전 남편과 갈라선 걸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디 현명한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